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재정 규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국가하고 지방. 근데 이 부분은 이제부터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할 때 국가재정, 지방재정 이렇게 했는데 지방도 국가죠.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지방재정, 중앙재정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뭐 지방도 중앙하고 합쳐서 국가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쓰듯이 재정도 중앙재정, 지방재정 이렇게 써야 되고 이 두 개가 합쳐진 부분이 국가재정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재정이라는 표현 대신에 국가재정으로 쓸 때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지방재정도 국가재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그 규모가 한 663조 정도 돼요. 크죠?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이게. 근데 이 중에서 중앙정부 부분은 361조예요. 지방정부 부분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방정부는 뭐 지방자치단체죠. 서울특별시, 여기는 지금 동대문구예요. 이렇게 지방정부가 개수가 몇 개예요? 243개예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쓰는 예산 부분이 여기 있듯이 231조 정도 돼요. 231조. 그 다음에 지방 교육에 대한 부분이 70조 정도 돼갖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 300조 정도 되죠. 들어오는 재원을 크기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메모 되시면은 메모를 하세요. 들어오는 돈 부분을 수입이라고 하죠. 내보내는 돈 부분을 지출이라고 하죠. 근데 이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파악하면은 수입이라는 표현 대신에 세입이라고 써요. 회계연도.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파악하고 지출을 파악하게 하면 수입 지출이라는 표현 대신에 세입 세출 1년 단위로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회계 장부를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1년 놓고 봤을 때 그 기간 내에 들어오는 돈과 내보내는 돈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로 씁니다. 아까 말해서 전문가는 정확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다시피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는 중앙에 54.5가 오고 지방에 45.5가 오는데 쓸 때는 뭐예요? 교육까지 포함해서 지방이 많이 쓰죠. 이건 뭘 뜻해요? 돈은 왜 벌어요? 쓰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뜻해요? 중앙과 지방 간의 일 내지는 관계에 있어서 지방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더 지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죠, 이게.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걷어서 가질 때는 중앙이 많이 갔지만 쓸 때는 지방이 많이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지방이 많은 일을 하는데 돈은 중앙에서 의존하니까는 어색하죠. 예. 그 부분을 이해해 둔 상태에서 한번 또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정부가 361조,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게 중앙이 가진 돈 부분을 확보하는 돈을 갖다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지방정부하고 지방교육 부분에 여기 나눠주는 거 보세요.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방정부에는 111조, 교육에는 60조 정도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에? 그럼 이런 관계 부분은 뭐냐면 결국 중앙에 의존해갖고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니까 이건 아무래도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가 만든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하고 얻어 쓰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건 남이 준 거니까 너무 귀해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잘 쓰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사회현상 부분은 평균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재원 부분을 가지고 실제 재벌들 같은 경우는 힘들게 이렇게 돈 버신 분들은 창업주 같은 경우는 짜장면 먹는다며요. 그죠? 근데 자제분들, 손자들은 안 그렇죠. 그죠? 이해되시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올해 계획한 걸 보게 되면은 중앙이 이게 한 360조 정도
그리고 지방이 얻는 부분이 한 230조, 교육이 한 70조 정도인데,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 이렇게 돈을 줘요. 교육에도 돈을 줘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이 교육에 주는 부분에 대해.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이 지방정부가 교육에도 줘요,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자, 여기 또 하나 메모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부는 위에 상위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부르죠. 그 밑에를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 줄여갖고 광역정부, 기초정부라고 부르는데 교육은 어떨까요? 자, 상위에 해당되는 교육감이 있는 데는 뭐예요? 서울시 교육청, 지방교육청. 상위가 지방교육청이고 그 밑에는 뭐예요? 지방교육지청. 다시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다 아는 거 얘기해서. 자, 상위는 뭐야? 지방교육청. 그 밑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에 해당되는 거는 지방교육지원청. 지원청.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중앙정부가 교육에 주는 부분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교육에 주는데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재정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동대문의 경우도 동대문 구청에서 여기 관내에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지원을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다면 광역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기초는 국가로부터,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으로부터 거듭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중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런 관계에서 여기 제도 부분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정 규모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서 보면은 난 뭔 얘기인지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알아듣겠다 보실 수 있을 건데, 첫 번째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부분은 뭘 들 수 있느냐면은 이 세원이 세금을 걷는 원천 부분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다. 자, 세금을 매긴다. 어디다 세금을 매길까요? 야,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뭐 낼 능력이 있을 때 세금을 내라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다. 낼 수 있는 처지다의 부분을 확인을 할 때 그 사람의 벌이 소득이, 수입이 이게 능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씀씀이 쓰는 거, 이거 능력을 보여주죠. 그 벌고 쓰고 남아서 쟁여놓는 거, 이거 재산이죠. 그러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분은 벌이, 소득하고 씀씀이 소비하고 쌓아놓은 부분 재산이죠. 그럼 세를 매기는 세의 원천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된 세 가지는 소득, 재산,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소비, 재산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소득에다 세금을 매긴다. 소비에다 세금을 매긴다. 재산에다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은 내가 중앙정부 입장이면은 자, 국가니까 내가 고를게. 내가 세금 매기는 거 먼저 고를게. 그러면 뭐를 먼저 이렇게 가지려고 할까요? 작년보단 올해가, 내년이, 이게 경제가, 이게 성장을 발전해 오잖아요. 그죠? 인류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소득이 커진다는 거니까 세를 매기는 원천으로 내가 지고 있으면 괜찮죠. 재원은 세금 얻는데. 그래서 소득에다 세를 매기는 걸로 우리 선생님과 제가 내는 세금의 형태가 소득세죠. 기업이 내는 세금, 기업 중에서 이게 체계화되어 있는 부분이 법인기업이에요. 모든 기업이 법인이 아니에요. 이게 법인기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법인기업이 얻는 소득에다 매기는 부분이 법인세죠.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아주 중요한 세금이고, 이거 국가가 매기고 있죠. 자, 씀씀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여기 물 한 통씩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 10% 세금이 붙어 있거든요. 그 부가가치세요. 이것도 국가가 갖고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벌었어요, 썼어요. 남은 돈 부분은 이렇게 누가 안 가져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땅에다 묻죠. 그죠? 저만 그러나? 그게 부동산이죠. 저는 그래서 있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 누가 가질까요?
부동산은 다 그것에 이렇게 딱 붙박이처럼 붙어 있는 거니까 지방이 같죠.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세금이 팍팍 늘어나는 부분은 소득과 소비인데 이건 누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고 재산 부분은 지방이 갖고 있는데 안정적이긴 한데 팍팍 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원이 중앙에 편중적이다. 왜냐면 소득세, 소비세 이쪽이 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상황 부분에 그럼 지방정부의 세입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입의 구조 부분에 대한 걸 이게 더 쭉 갈 수 있는데 옛날부터 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지방자치 언제 했어요? 지방자치는 이제 전문가니까요. 지방자치는 재헌헌법에 재헌 7월 17일이 재헌절이죠. 재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돼서 지방자치를 처음 언제 시행하냐면 한국 전쟁 중에 1952년에 지방자치를 처음 시행해요. 1952년에 지방자치가 시작돼 갖고 61년에 5.16 정변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10년간 했죠. 이해되세요? 자, 지방자치는 언제 했어요? 52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61년도에 군사정변에 의해서 중단됐어요. 그리고 52년도에 시작해서 61년도에 중단된 지방자치 때는 지방자치 지금 우리 어떻게 돼? 선거 뽑을 때 구하고 군하고 시까지 자치단체장 뽑죠. 그 당시에는 읍면동까지 했어요. 예? 훨씬 더 미국식 가깝게 읍면동까지 했어요. 근데 61년도에 중단되고 30년간 지방자치가 중단됐어요. 근데 이게 91년도에 부활됐어요. 91년도에. 지방의회가 91년도에 선거를 해요. 95년도에는 의회하고 자치단체장을 깎는 민선자치 1기가 95년도에 시작돼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언제냐 했을 때 95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민선자치 1기를 갖고 해요. 내가 이거 왜 얘기해요? 선생님들은 뭐예요? 전문가. 그 95년도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아시겠어요? 52년도 상황 부분, 그 다음에 91년도 상황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세입에 대한 추계 부분은 사실은 91년도 또는 95년도부터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공간 제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세원 자체가 중앙에 편중됐다는 얘기했고, 두 번째 문제 부분을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면은, 요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건 선생님 들어보세요. 돈을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걸 장부를 정리할 때 늘상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내보내는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걸 일반 회계라고 해요. 그죠? 알아듣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 갖고 들어온 돈과 그 일과 관련돼 들어온 돈과 그 일을 위해서 쓴 돈에 대한 부분을 치부로 정리하는, 치부책처럼 정리하는 걸 특별 회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재정을 꾸려나갈 때 제일 중심이 되는 거는 이게 늘상에 대한 거 일반 회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해갖고 일반 회계상에 들어오는 수입 부분을 총수입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분모예요. 그 총수입 중에서 자기가 걷는 거, 지방정부가 스스로 걷는 거. 그럼 지방세하고 지방세외 수입이 있어요. 자, 지방세는 알죠. 뭐 자동차세 내고 뭐 이런 거 지방세 알죠. 세외 수입은 뭐냐면은 선생님들 이렇게 동네에 보면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 같은 거 있죠. 그럼 거기 주차시설비 내면 그 돈 구청 수입인데 그건 뭐라 해요?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금 외에 지방 세외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지방목이에요. 그래서 총 세입을 분모로 놓고 이해되세요? 지방세하고 지방세입을 분자로 나가고 그 비중을 지방재정 자립도라고 그래요. 알아들을 수 있죠? 지방재정 자립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일반 회계 수입 중에서 스스로 확보하는 돈의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야. 이게 어떻게 돼요? 보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는 뭐예요? 그걸 늘려보려고 하는 걸 수 있죠. 근데 웬걸 이게 지방자치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방자치 91년도로 기점으로 보면 그때 한 70% 됐어요. 지금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51.4%예요. 예? 이게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고.
자, 그 부분을 이해한 상태로 하나 더 보죠. 여기 보실래요? 우리 서울 살잖아요. 서울 분 아닌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지방정부가 243개라고 했는데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곳이 여기 군단을 가면 5개 군이 있어요. 근데 이게 5군데는 10%가 안 되면 뭐야? 한 해 기축적으로 쓰는 돈 100 중에서 스스로 10도 못 걷는 거죠. 나머지 90은 뭐예요? 다 얻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자치분권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봐요. 30% 안 되는 게 여기 5개 하고 153개 더하면은 158곳이 30%가 안 돼요. 돈이 필요한 돈 부분은 나머지는 뭐 국가가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메워주니까 니네 어차피 필요한 돈은 메워주는데 무슨 그렇게 따지느냐? 아니죠. 그래서 내 목으로 이렇게 구분해갖고 줘갖고 쓰는 게 맞죠? 어떠세요?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해 나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처지가 어려운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12쪽이에요. 지방 쪽에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재정 부분을 이렇게 뭐랄까 마음으로 응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지방재정 부분을 지금보다 더 늘려갖고 잘 지역 살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확보하는 지방세를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전재원도 늘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전재원도 늘려달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점 찍은 부분. 자, 아까 지방재정 자립도가 30%다라면 분모가 100이고 분자가 30이죠. 100분의 30이죠. 그러면 위에 분자가 전부 지방세면은 총 세입 100 중에 지방세가 30 거친 거야. 지방세를 더블로 2배로 올려요. 그럼 30, 60이 되죠. 그러면 분자가 30에서 30을 더하니까 60이 되고 분모는 뭐가 돼? 130이 되지. 100에다가 또 30을 늘렸으니까. 그럼 130분의 60은 50 돼야 안 돼요? 50%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때요? 최근에 환경 부분은 국가,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에 대한 부분, 놀라운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죠. 저출산 고령화, 안전에 대한 욕구, 기후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 국가, 지방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국가도 돈을 써야 될 부분에 일이 늘어나지만 지방도 돈을 써야 될 일 부분이 더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만 늘려주면, 지방세, 자체 재원을 늘려주니까 지방세를 늘려주면 이상적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지방세를 더블로 올려도 뭐예요? 늘어나는 필요한 돈 부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쪽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학자들이지만 양심이 없다 그래, 저한테. 그래서 양심이 없다 그래. 어떻게 지방세를 늘려주면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늘어나면 그걸로 일을 처리해야지. 왜 또 이전재원 국가로부터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늘려달라고 그래. 그런 모순적인 게 없냐. 모순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방세를 더블로 올릴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에 가깝죠. 올려도 필요한 돈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방세를 늘려달라는 부분하고 이전재원을 늘려달라는 부분을 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잘 이해돼. 재정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잘 읽어보세요. 아까 그 실태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군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충청북도 보은군 가면은 7.7%예요. 그 중에서도 대전 동구는 11.5%밖에 안 돼요. 남원시는 11.4%밖에 안 돼요. 취약하죠? 이해되시죠? 서울시가 개중 나은데, 그중 나은데 서울시도 뭐예요? 본청만 그렇지, 서울특별시라는 광역정부만 그렇지, 동대문구 뭐 이렇게 구로 내려가면은 높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낮아요. 아시겠어요? 자치분권 대학에 나중에 이제 교수님으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할 때 지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 갖고 꼭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중앙정부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뭐예요, 실체가? 이 느낌으로 오세요? 청와대 중앙정부죠.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죠.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죠. 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이게 중앙정부죠. 그럼 이제 거기 중앙정부 일 어떤 면에서 국가 일을 이렇게 다루는 분들, 이제 공무원들 우수한 분들이죠. 근데 우수한 분들이니까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그 부서가 해야 될 일을 새로 만들겠죠. 그건 당연히 책무죠, 책무.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앙정부가 그걸 사업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중앙정부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지방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지방에 대해서 이 사업을 중앙이 이렇게 힘을 쓸 테니까 지방도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지방이 이거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해야겠다. 그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이라 해요. 중앙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지방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국고보조 사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국고보조 사업은 그 형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가가 내가 70 낼 테니까 지역도 관련된 거니까 지방도 한 30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돈을 같이 내게끔 그런 결합하는 형태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선생님들 어른들 계시지만 그 기초연금 뭐 이런 것들 국가가 하는데 지방은 한 푼도 안 내느냐. 같이 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옛날부터 올라갈 수 있는데 15년도에 국고보조 전체 사업이 한 41조 정도 돼요. 그 지방도 내야 돼요. 23조 내요. 19년도에는 그게 41조에서 53.6조가 됐어요. 아유, 애게 13조밖에 안 들었네. 13조는 얼마나 많은지는 만원짜리 쉬어보면 알죠? 그러면 여기 23조 부담했는데 26.5조 부담했어요. 그럼 여기 3.5조밖에 안 늘어났네. 아니죠.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바로 지방의 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 곤궁한 지방 부분은 어때요? 저 동네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돈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그거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저 집 아드님은 새 옷 설빔으로 사줬는데 우리 아들은 안 사준다. 안 쉽죠? 어렵죠? 아주 간단한 비유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중앙에 의한 사업의 추진 부분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벌리는 사업 중에 큰 목이 뭐예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데미지, 부담을 크게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방 부분의 처지 부분,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특징에 대한 뭐 또 하나 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지방세를 늘리고 싶은데 제일 크게 비중을 점하는 부분은 뭐예요? 재산세잖아요. 그죠? 이게 지방이 돈을 늘려야 될 부분을 맞춰갖고 딱딱딱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세제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장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이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 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소득에다 매기고 소비에다 매기고 재산에다 매기고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 이렇게 쭉 세금이 지방의 세금이 11개가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재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에 대한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들 지방을 관할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예요? 지방과 관련이 깊은 행정부처는 행정안전부. 이게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인데 재정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깊이 관련있는 부서는 뭐예요? 기획재정부죠. 최고 실력자들이 다 계시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은 중앙재정 부분을 총괄하는 입장의 학자들과 부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방자치라는 건 말이야. 그 지역이 스스로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지역을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게 지방자치라면 의당 지역 주민한테 돈을 내게끔 해갖고 세금을 내게끔 해갖고 그 돈으로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있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매겨갖고 돈을 거둘 수 있었으면은 안 거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방이 세를 매겨갖고 세금을 걷어서 지역 살림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안 했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법 제도적으로 지방한테 권한을 줬다 이거야. 탄력세율제도라는 거 뒤에 가면 살펴볼 거예요. 탄력세율제도를 둬갖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자, 국가의 법은 법률인데, 그죠? 헌법하의 법률인데, 지방의 법은 뭐예요? 조례죠, 조례.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기본이 되는 세율 부분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그걸 올려갖고 세금 거두면 되지, 왜 안 하느냐고 그래요. 그게 탄력세율제도라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니까 탄력적이잖아요. 텅텅 튀니까. 탄력세율제도라는 건데, 이 탄력세율제도 뒤에 가서 보여줄게요. 안 돼요. 아까 자립도 봤죠? 30% 안 되는데 더블로 올리면은 반 50% 안 되죠. 돈 걷는 거. 탄력세율제도 부분을 안 쓴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지방을 갖다가 탓하는데 그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작동돼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 부분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려운 용어 부분은 나중에 사전 찾아보고 바라고요. 헌법에 두 가지를 내드릴게요. 헌법의 59조에 모든 세금은 법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법률은 누가 해요? 국회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지방이 세금 만들 수 없고 세율을 조정할 수 없어요. 이거를 헌법 59조를 조세 법률이래. 조세는 법률에 따라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들 그전에 TV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안 내는 분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죠. 38기동대 들어봤죠? 왜 38이에요? 38선이 있어 38인가? 그렇죠. 아우 여기 봐요. 강호의 고수들이 즐비한 거예요. 헌법 38조에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민은 국가에 대해 납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38조예요. 그래서 헌법 세금 안 낸 사람들을 갖다가 그 관리하는 부서 이름이 38개동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이제 선생님들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 한번 아까 뭐랬어요? 전문가는 스페셜리스트는 상대방이 알아들 수 없는 엄청난 용어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전문가? 아니죠. 이제 저하고 좀 많이 동화되셨어요?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국가가 걷는 세금이 국세고 지방이 걷는 세금이 지방세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걷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국가로 보면은 세금이 국내에서 걷는 게 내국세예요. 이렇게 국경을 왔다 갔다 물품이 나갈 때 관세예요. 내국세 부분에 이렇게 세금이 관세까지 포함해 국가의 세금이 총 14개가 있어요. 자, 14개 중에 여기 14개가 있어요. 14개 중에 여기 보시면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게 1등이 뭐예요? 소득세. 2등이 뭐예요? 아니에요. 잘 봐야지. 부가가치세가 2등이에요. 3등이 법인세요. 지방세는 1등이 뭐예요? 취득세. 2등이 지방소득세, 3등이 재산세예요. 근데 선생님들 냉정히 봤을 때 그냥 세금 내려니까 내는 거지 이게 무슨 세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지? 근데 선생님들은 이건 내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이게 들춰봐야겠다는 건 가져야 돼요. 왜요? 선생님이시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세금도 지방정부가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으니까 광역이 걷는 세금이 있고 기초가 걷는 세금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담배 소비세 쭉 있는데 이거 그냥 세금이죠. 이거 지방이 걷는 세금,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 모르잖아요. 그죠?
구분할 수 있게끔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1등, 2등, 3등만 났으니까 4등은 누굴까? 자, 국가세금 중에서 세수가 네 번째로 많은 건 뭘까? 1, 2, 3등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에? 여기서 4등이 뭘까? 아, 내국세를 기준했을 때 요거.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거 뭐 기름에다 내는 거죠. 4등이 교통에너지 환경세예요. 여기서는 4등이 뭘까? 지방세 중에 4등이 뭘까? 여기서. 응? 아, 여기서 뭐가 있을까? 4등이. 자동차세. 어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봐요. 강호에는 이 고수들이 많다니까, 질비하다니까. 자, 그 다음에 세금이, 국가하고 지방이 세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했으니까 지방 정부가 재정이 약하잖아요. 그거를 메워줘야 되잖아요. 그걸 메워주는 시스템, 제도를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그래요. 그 용어 이해되세요? 지방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가 있고 상위지방정부, 하위지방정부, 이거 이해되죠? 그랬을 때, 보세요.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자제분들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자제분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줄 때 꼬리표가 없는 게 있고 꼬리표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번 달에는 내가 너한테 50만 원을 주는데 30만 원은 말이야. 30만 원은 꼭 책 사고 그다음에 학교에 급식비 내고, 알았지? 요 대학생이에요. 그거 쓰고 나머지 20만 원은 네가 쓰고 싶은데 써라. 그러면 30만 원은 꼬리표가 있죠. 20만 원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쓰죠. 중앙정부도 지방에 줄 때 여기 꼬리표가 없는 게 있어. 지방교부세가. 그리고 딱 어디에만 쓰게끔 하는 게 국고보조금이에요. 근데 이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4개로 돼 있는데 이게 보통교부세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제 97% 정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요건 꼬리표가 없고 사실은 이 부분들은 다 꼬리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냥 꼬리표가 없게 재량적으로 쓸 수 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이렇게 용도를 지정한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을 줄 때 용도를 지정한 돈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부족한 재원을.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만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동대문구를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양평군이라든지 포천시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요. 그래서 광역정부가 기초를 지원하는 부분에는 시도비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시도비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거고 이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안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재정을 지원받는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본청은. 근데 서울특별시 본청은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은 지원 안 받고 밑에 아까 4개 나온 것 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그런 걸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통교부세는 안 받아요. 불교부단체요. 근데 어쨌든 교부세 지원을 받고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요. 동대문구는 뭐예요? 국가로부터 교부세 부분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도비 보조금하고 서울특별시 보조금하고 뭐요? 조정교부금 4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보세요. 자, 특징 뭐 이런 것도 생각. 자, 그럼 요 부분. 선생님들이 그 자치분권 교수님들이시니까 나중에 우리나라의 세입 운영 시스템하고 영미식 세입 운영 시스템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자, 영미식의 경우는 영국, 미국식의 방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년이 2020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2020년에 우리 동네는 어떻게 살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을 전부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러면 이러한 일을 의견들이 그러니까 해야겠습니다. 해갖고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해요. 그럼 그 해야 될 일에 맞춰갖고 내년도에 쓸 돈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게 세출 예산이겠죠. 이해되세요?
자, 세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결정됐어요.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A라는 지방정부의 내년도 세출 예산이 100으로 결정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중앙이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내년도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돈 부분을 이렇게 파악을 해요. 우리가 내년도에 100을 써야 되는데 중앙이 내년도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지방정부에 70을 준대더라. 그럼 30이 부족하죠. 그럼 30은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내년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내년도에 30 내는 부분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앞에 100을 결정할 때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2020년에 30을 내는데 2021년도에는 30보다 더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30보다 크게 내고 적게 내고 그러면 해마다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해마다 세금의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똑같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자치분권 설명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인식을 잘 다듬어서 다른 수강생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똑같아야 돼요.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려서 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밀어줬으면 내가 오늘보단 더 나아졌을 텐데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출발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기는 없네. 나는 있는데. 선생님들은 없네. 나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다. 똑같이 출발했으면 똑같이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래서 A라는 지방정부, B라는 지방정부, C라는 지방정부 쭉 243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냐 크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비슷한 틀 속에서 A라는 동네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봤을 때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 이만치입니다 이 부분을 기준을 이렇게 어떤 항목을 정해갖고 계산을 해요. 이걸 기준재정 기본이 되는 수요라고 그래요. 수요가 필요한 돈이니까 이게 세출의 크기를 결정해요. 기준재정 수요라고 그래요. 이게 뭐야? 내셔널 미니멈적인 차원에서 이게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항목이 설정돼요. 아까 영미는 뭐 자율적으로 내년에 뭐 할까라는 부분이 깊이 개입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건데 우리는 보통 기준에 맞춰갖고 내년도 세출 부분이 결정되는 걸 보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은 우리 동네에서 걷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하고 지방세습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아까 기준재정 수요에 의해서 내년도 세출이 100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지방세하고 지방세습을 걷는 부분이 75였어요. 나머지 25는 부족한 거죠. 그죠? 그거를 중앙에 대해서 교부세로 달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차이가 영미식하고 차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에 영미식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주민의 의견 부분이 깊숙이 반영돼서 결정되지는 거니까 그걸 참여예산제도라 그러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여예산제도의 이 형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참여예산 하고 있죠. 근데 앞에 기준재정 수요라는 기본 틀에서 움직이니까 참여예산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공모예산 같은 부분을 가지고 참여예산 부분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판정을 하죠. 그죠? 그러면 영미도 뭐 그럼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참여예산 정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깊숙이 들어갈 여지가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지방정부가 우리 지방정부가 25가 부족해요. 다른 지방정부도 재정 여건이 나쁘니까 부족해요. 그 부족한 모든 돈을 그럼 전체 지방정부가 부족한 돈이 총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국가가 이게 메워주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걸 100% 메워줄 수 있어요? 없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정 여건이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어차피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까 뭐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치열하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해 이번에 올라가갖고 굉장히 힘든 건데 내가 그래도 힘들게 국회의원하고 우리 협력을 해갖고 가져왔다 그래요. 잘하신 건 맞는데 뭐 잘했다는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랑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내가요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 안 걷고요 중앙에 가갖고 이렇게 힘들게 가져왔어요.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동감이에요. 고맙습니다. 동감해 주셔서. 이 세이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앞부분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표준세 기준에 갖고 50%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세목 중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오르고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이게 과거의 사례지만 똑같아요. 지금도 13년도에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서울시 본청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탄력세를 적용해갖고 세율을 이렇게 올렸을 때 세수가 꽤 늘어나요. 세입이 꽤 늘어나요. 근데 이런 데는 여기 그 당시에는 상주시가 자립도가 8.1%였나 봐요. 그리고 경상북도 영양군이 3.9%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을 탄력세를 더해갖고 최대한 세금을 걷었을 때 얼마만큼 돈이 늘어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봐요. 지방세는 1.5에서 4.9% 늘어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걷었는데 올해 111만 4천 원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작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탄력세 제도가 이게 명목만 그런 거지 이게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죠. 그죠? 이해되세요?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세요. 자꾸 지방이 어렵다는 거 읍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인포메이션 그리고 판단은 거기에 맞춰갖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르게 해석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탄력세를 제도를 써갖고 세입을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제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방세가 아주 튼실한데요. 서울특별시 본청 같은데 그렇죠. 경기도 쪽에 교부세를 안 받는 여력이 있는 교부세 불교부 단체라고 하는 거 이런 곳은 탄력세 제도를 써먹을 수만한 저기가 돼요. 나머지는 뭐 아까 얘기했던 무슨 영양군 무슨 19년도 기준에 충청북도 보은군 안 되죠. 이해되세요? 알아두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자는 거야. 이거 선생님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다르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분권은 다양성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분권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분권하느냐의 부분 저도 그렇지만 잘 안 돼요. 자, 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이렇게 조화롭게 다듬는 거에 플러서 지방과 지방 관계에도 이렇게 조화롭게 힘을 나누는 부분이 돼야 되죠. 협력하는 형태가 돼야 되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분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 머물러 있는 단계가 뭐예요? 중앙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더 치열하게 가져오는 부분. 싸움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지. 지방도 지방끼리 어떻게 이렇게 위에서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에 맞서갖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관계, 광역과 광역 간의 관계, 기초와 기초 간의 관계에서 서로 내가 더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건 뭔지. 그지?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을 하고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뭔지를 이거 찾아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지역 간의 연대예요. 협력 연대란 말이에요. 연대. 이해되세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분권 부분에서 다름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서울시서부터 인구가 제일 적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울릉군 정도 되나?
아니면 옹진군 정도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재정 운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다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정서 때문에. 근데 어때요?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열고 해줘야 되죠. 그게 분권이죠. 이해되세요? 그거는 못하는 상태 하에서 분권을 하자 그러면은 아직 인식의 깊이하고 우리가 사강을 풀어나가는데 방향 설정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저도 말하는 부분에선 미래의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받아서 구분을 해주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으로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곳하고 그게 안 되는 곳, 지방세를 아무리 늘려도 안 되는 곳 있을 때 여기는 세외 수입을 가지고 재정을 꾸려나가게끔 이 체계를 구축해주고 여기는 어차피 중앙이 주는 돈 부분을 의존재원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의존재원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내는 것들이 옮겨오는 거니까 뭐 이전재원이라고 해야 돼. 자, 의존재원이라는 말하고 이전재원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데 정확히 우리가 분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의존재원이라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우리 국민이 내는 거니까 이전재원이라고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틀로 이렇게 조절해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그래서 예컨대 지방세로 끌어나갈 수 있는 데는 자율형 지방정부라고 하고 어차피 이전재원 없이는 안 될 때는 자립지향형 지방정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갖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분권이죠. 이해되세요? 네. 안 돼. 나하고 똑같이 하면서 나한테만 더 많이 주고 기본 부분은 같이 해줘야 돼. 이거 아니요. 이거 분권 아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재정분권을 하는데 어때요? 재정분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돈 나누는 거 제일 어렵죠? 예? 잘 나눠주세요, 선생님들은? 이게 아주 치열하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몇 가지만 포인트만, 이번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번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인가 이렇게 출범을 했어요. 5월 9일. 그래서 이제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이 살림을 국가 재정을 포함한 국가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국정과제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해요. 그 100대 국정과제의 75번이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번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부는 국세하고 지방세의 관계가 8대2인데 이 8대2를 7대3을 만들고 6대4까지 가보겠다. 6대4까지 가겠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원의 근간 부분을 지방세로 이렇게 확보하게끔 해서 본인들이 지역 주민들부터 걷는 돈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둔 돈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걸 써서 성과를 크게 내려고 애쓰겠죠. 자기가 번 돈은 그렇잖아요. 귀하고 아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성과를 크게 나타내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자. 지방재정 혁신을 이렇게 이끌자. 그게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관계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7대3을 만들고 6대3을 만드는 이런 일련의 지난한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재정분권이에요. 그 재정분권은 지방이 이뻐갖고 지방 사람들이 요구를 해갖고 그게 아니고 국가 전체를 놓고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관계를 이렇게 정립시키기 위한 거고 그 골자 핵심은 뭐예요? 지방이 지방세를 걷어서 스스로 확보한 돈 갖고 자율적으로 쓰고 성과를 최고치로 발휘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재정 운영 부분을 이뤄야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방자치의 공고화와 직접 연계되는 재정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쭉 일련의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안 부분이 작년도 2018년도 10월 30날 이때가 지방자치 날쯤이거든요.
저 북도 경주에서 지방자치날 구날 행사 때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안 부분, 이번 정부의 재정분권 구체 안 부분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내용 부분은 제가 안 하는데, 이거를 근데 가만히 보면은 1단계하고 2단계를 나눴어요. 그래서 1단계는 여기 보세요. 19년부터 내년까지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21년부터 22년 이번 정부 그 종료 시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건 뭐예요? 이거 좀 신중하게 잘 해야겠다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차는 여의치 않으면은 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네,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1차 부분에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 부분을 늘리고, 요거 소방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이쪽 지원을 늘리는, 이게 핵심이 돼요. 자, 그래서 안들 부분이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해갖고 한 8조 5천억 정도 늘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8조 5천억 정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는 한 20조 정도 늘리는 거예요. 7대 3을 만들려면 한 20조 정도 늘어나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아까 제가 국고보조사업 부분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방의 부담 부분이 한 26.5조였죠. 19년도 올해. 어때요? 여기 보시면 20조 늘렸는데 국고보조에 지방이 부담하는 부분이 26.5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늘어나는 거하고 이게 계속 쌓여갖고 이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지방 부담 부분이 얼마나 큰지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요거 늘리는데도 이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국고보조사업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지방재정 부분을 압박하는 아주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지금 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방이 세를 안 매겨서 요걸 매기면 돈이 거쳐갖고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진작에 과세해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했겠지요. 이해되세요? 없으니까 못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방세를 늘리느냐, 이게.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방세 어떻게 늘리느냐, 이게. 어차피 이쪽으로 더 내려가 보실래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하고 저는 중앙정부,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이고, 지역에는 뭐예요? 주민이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요. 국가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국세죠. 지방에다 내는 세금은 지방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 지방에 대해 8대 2로 낸다는 얘기는 국가에 대해 내는 8과 지방에 대한 2를 합쳤을 때 10을 내는 거죠. 그 10을 이렇게 8하고 2로 나눠 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20 자체는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죠. 우리가 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내는데 여기 보세요. 돈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써요? 거둘 때는 8대 2로 걷지만 쓸 때는 지방이 6을 쓰고 국가가 4를 써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보다 지방이 소요 재원이 크다는 얘기예요. 더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우리 삶이 중앙정부가 하는 일 사무보다 지방정부가 하는 일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뜻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전인수격 아니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 맞춰서
이게 현실이잖아요. 실제에 맞춰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목을 비중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생뚱맞게 새로운 세원을 만들어 갖고 세를 매겨서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세에서 걷는 부분을 나눠 쓰는 목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럼 국세에서 걷는 것 중에서 지방이 나눠 쓰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면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인류가 만든 세금 중에 가장 황홀한 세금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는지 모르고 내는 세금이래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물 있잖아요. 이게 1,000원짜리다 그러면 한 10%, 100원 정도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가게 이렇게 슈퍼에 가갖고 1,000원 그러면 그냥 1,000원 내지. 이 100원 세금 내는 거, 아이고 세금 100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에? 제가 오늘 얘기해줬기 때문에 갈 때마다 10% 세금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1,000원이라면 1,000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가격 매긴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세금을 내주니까 뭐예요? 세금을 가장 내는 사람이 모르고 내는. 그래서 상대방이 아픔을 모르고 내는, 아픔을 느끼긴 느끼겠지. 근데 그래서 황홀한 세금이다. 이렇게 인류가 만든 세금 중에서 제일 걷는 입장에서 잘 만든 세금이 부가가치세래요. 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거두는 세금 중에 지금 현재 올해 2019년 현재 85%는 국가가 갖고 나머지 15%는 지방이 가져요. 근데 이거를 더 늘려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6%포인트가 더 올라갔고 79%가 국가가 갖고 나머지 21%가 지방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늘리는 방법이 새로운 세원을 없는 걸 찾아서 매겨갖고 하는 부분은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아서 국가의 세금 부분을 세원을 공유하는 목을 늘리거나 세수를 지방이 더 가져다 어차피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세를 이양해 갖고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정 관계를 이렇게 조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거를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방세 확충 부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국세 부분을 이렇게 넘기는 목을 늘리니까는 분권이니까 뺏는 걸로 얘기한다고. 뺏는 게 아니요.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세요? 원래 이게 국가 거예요, 그게? 국가 거요? 아니요. 이게 지금 제가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국가 거냐, 원래. 아니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요? 중앙정부인 국가라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환경 부분이 중앙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요. 우리가 더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죠? 뺏어오는 거 아니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꼭 한 번 더 읽으셔서 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분권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앙에 대해서 한풀이 해갖고 이게 대들어갖고 더 많이 얻어올라 그게 아니요.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중앙정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분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념이 어떻든 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대한 이 물 줄기 흘러가는 거예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분권을 얘기하는 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예요? 분권을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게 나누고 이런 관계를 조율하는 거니까 상대방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나하고 차이가 없다. 중앙정부도 나하고 차이가 없다. A지방정부, B지방도 서로 차이가 없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설명하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서로 이게 맞춰나가는 게 분권이고 선생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정확히,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념에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권 부분에 대한 전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단계 재정 분권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튼실한 세를 이렇게 구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기간세라고 그래요. 메인스테이 텍스라 그래갖고 얘네들은 광역정부가 도도부현이에요. 도도부현. 이 앞에 도는 동경도 수도란 도자고 뒤에 도는 홋카이도, 북해도 맞죠? 넓은 땅. 여기 부는 두 개가 있어요. 오사카하고 교토가 있어요. 가보셨죠? 많은 분들이. 여기 현은 깸이에요. 이게 광역이에요. 기초는 시정촌이에요. 이거 우리도 지금 남아있죠. 시정촌이란 이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에 가면 본정통 이런 말 쓸 때가 있어요. 본정통. 이런 본인들 시골서 크신 분들이 이게 일본의 정자 부분에서 온 거예요. 본정통 같은 거는. 그 중심이 되는 정이라는 시의 기초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본정통 이런 말 쓰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 일제하고 한 35년간 같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 광역의 세금 부분을 도도부현민세하고 사업세, 지방소비세를 이 세 개를 기본으로 하고, 기초는 여기 소위 여기 이게 지방소득세에 해당돼요. 이게 요 도부현민세하고 시정촌민세는 우리나라 치면은 지방소득세에 해당돼요. 그리고 일본은 기초의 경우는 우린 재산세라고 하는데 얘네는 고정자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가 5개에다 매겨요. 선박하고 항공기, 그 다음에 부동산에 매기는데 부동산이 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 토지 이렇게 3개에다 매기거든요. 세금의 거의 99% 가까이가 부동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본질 세술 기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예요. 재산세가. 근데 얘네들은 일본 애들은 자산세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은 자산세 부분에서 고정자산세라는 게 있는데, 고정자산세는 뭐냐면은 그 거대한 소위 그 기업의 설비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 이 삼성이든 뭐 LG든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 생산할 때 상상할 수 없이 큰 고가의 설비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나라 산업혁명 언제 시작했어요? 1962년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거든요. 1962년도가 대한민국의 산업혁명 시작한 원년이에요. 한 50년, 6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네요. 그 사이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성장을 이룬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을 했는데, 우리는 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 설비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안 매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본은 이 고정자산세를 매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 부분은 이제 뭔가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더 하면은 좋긴 한데,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조금 어렵긴 한데, 국가 세금을 지방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넘겨주기 때문에 국가 세금 중에 일부가 교부세라는 재원이 대지고 있는데, 지방으로 넘겨주는 부분이 많으면은 교부세 재원이 작아져요. 근데 교부세를 가지고 재정을 꾸려나가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이게 지방소비세라는 건 부가가치세에서 온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이쪽으로 많이 넘기게 되면은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었을 때 이걸 크게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지방정부는 세입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메워주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는 광역이 기초를 메워주게끔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한번 여유가 있으시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